지상권에서 용익물권입니다. 416페이지 지상권이죠.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내는 분야고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상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도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념에서 조심할 점 뭐냐면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이죠. 항상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라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죠? 지상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이 멸실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된다. 그럼 뭐죠? X다.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을은 토지에 대해서 여전히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상권이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이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하려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그 특약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에서 첫 번째 채장기간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단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이 채단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또 지상물의 종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규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인데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반 건물이 뭐였을까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일반 건물은 뭐예요? 초가집.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시각으로 놓고 보면 건물은 대부분 다 뭐로 가요? 견고한 건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죠. 설정자는 때려 부신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상권자는 못 팔겠다는 의미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얘입니다.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됐고요. 또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때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뭐 추가로 될 것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 뭐냐면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423페이지에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건 말로 말씀드리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 속에다가 나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24페이지에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은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의인은 분묘를 소유하겠어요. 여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분묘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고요.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못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냐면 철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총 5가지인데 우리는 2가지를 잊지 말자고요. 첫째,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를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2가지인데 첫째,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환지 처분이나 또는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언제 건물이 있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입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내용은 뭐죠? 일반 지상권과 똑같다. 실제로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설정해주는 미친놈은 없습니다. 보통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26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옵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을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독립된 뭐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뭐죠?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이죠. 4번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류의 지급은 지상권이 요소가 아니어서 지류에 관한 유상 약증이 없는 이상 지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지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지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원칙이 뭐죠? 무상이라는 건 꼭 가지고 가야죠.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인데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 자체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432페이지의 전세권으로 갑니다. 나중에 지역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긴 할 거예요.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세권은 명백히 뭐죠?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나누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건 뭐죠? 임차권입니다. 전세권이냐 임차권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설정 등기 유보죠. 참고로 우리가 전세 계약은 많이 하지만 설정 등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정 등기할 필요가 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전세권으로 오게 되고,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이니까 아파트 같은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세권은 막연히 좋은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보다 전세권은 한마디로 후져요. 그러니까 후지고 그거는 우리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보다 전세권이 불리한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코 전세권은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도 좀 전제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왠지 뭔가를 막 보호하려고 하면은 뭐 하게 돼요?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주길래 야 임마 돈 안 줄 거면 차라리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설정 등기라는 경우에는 새롭게 전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뭐 하게 돼요? 가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고, 또 그런 식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죠. 수익하지 않죠. 전세권자가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만 하면 돼요? 설정 등기만 하면 되고, 전세권자 꼭 점유하고 사용 수익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 하게 되냐면 즉시 소멸하게 됨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동산을 인도해 준다 할까요? 비워줘야 될까요?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그 부동산을 뭐 해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돼요. 반환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 이해 항변권을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인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 임차인은 집 안 비워줘도 돼요. 먼저 경매를 신청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때 집을 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엽기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집부터 비워줘야 된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쟁점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장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참고로 민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임대차도 최단기간 제한 없고요. 지역권도 최장기간 제한 없고 지상권도 뭐죠? 최장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뭐만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단 존속기간인데 최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왠지 막 2년이 보장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사갈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멸되지는 않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몇 년을 보장해 주냐면 1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이 돼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건물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세권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전세권이 뭐죠? 소멸된 경우죠. 소멸된 경우도 일단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부합되지 않아서 자기 거야 내 건데 사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니 세 번째인가요? 그죠? 세 번째인 것 같네. 세 번째로 전세권은 물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가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경매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세권 이 정도고죠. 자, 어디를 지울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 같은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이 된다. 두 번째, 전세권, 지역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지상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배당 순위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세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앞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요.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전세권도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요.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인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게 됩니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 그리고 병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요.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가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고,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뭐 받지 못해요? 배당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갑이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경락인한테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 가지만 간단한 거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내용은 다 끝난 거죠. 그죠? 교재 가. 예.
부속매수는요? 전제가 소멸됐다는 전제인데요. 네, 소멸이 됐을 때 전세권이 뭐죠? 소멸됐을 때죠, 그죠? 440페이지 보시면 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죠? 자, 440페이지 보면 기범하기 문제 있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맞겠죠?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상속도 되겠죠. 2번 전세권자의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이게 제가 아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상린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이 상린, 이 서로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해요. 따라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적용이 돼요. 지상권에도 적용되고요. 전세권에도 적용되고요. 임차권에도 적용됩니다. 상린관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그죠? 윗집에서 뭐죠? 꽝꽝꽝 뛰어다닌단 말이죠. 서로 인접하면 뭐죠? 부동산이죠. 물론 그 사람이 세입자든 소유자든 당연히 뭐죠?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소유자든 세입자든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 뭐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이 됐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저당권 뭐가 돼요? 소멸되고 전세권보다 저당권이 빠르죠. 그래도 전세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1번 1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전세권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지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모두 그러면서 5번이 답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딱 나오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하나쯤은 틀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5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에서 446페이지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유치권이 나오고 있는데 유치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뭐죠? 반드시 내는 경향이고 이것도 뭐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물권법 강론 들어와 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권리마다 뭐죠? 한 문제씩 낸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권리마다 한 문제씩 내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 좋은데 이 민법 시험 범위는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일단 유치권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 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네가 돈 안 주면 나 못 나간다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 뭐죠? 유치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네가 돈 갚기 전까지는 나는 못 준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유가증권을 안 쓴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다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다 뭐죠? 내 건데 사란 얘기죠. 누구 거죠? 자기 거, 내 거. 따라서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데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로 평가된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물상대위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목적물을 수리한 필요비나 계량한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된다고 보죠?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보지만 인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는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출제 경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주 잘 나왔고요. 최근에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 꼭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한 달 후에 돈을 줘라, 두 달 후에 돈을 줘라 라고 상한 기간을 뭐 했어요? 허용을 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가끔 보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걸리면 꽤 오래 갑니다. 저는 뭐 제 경험은 대전은 모르겠고 서울에서 한 8년 동안 걸려 있는 것도 본 것 같아요. 한 7, 8년 동안. 왜 이렇게 오래 가냐면 유치권을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요.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와 채무자 간에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것은 유치권이 경매할 수 있느냐?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선 변제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배당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배당이 되려면 권리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는 배당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되고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실은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결국은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추가할게요. 뭐냐 하면 사례가 좀 정리하는데 임차인이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 한번 좀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임차인도 우리 다음 주 하겠지만 필요비익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이러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배제 특약이 뭐냐면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다면 무엇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죠. 원래 임차인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요. 원칙적으로 목조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 수익하다가 걸리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유는 보존행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죠? 보존행위다. 다만 차임은 월세는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죠.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53페이지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유치권은 동시에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맞고 일반적으로 같이 병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있고요.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여기죠. 보증금,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의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하는 것도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 한 거냐면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죠?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점유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성립했더라도 소멸돼야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끝이죠. 근데 질권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안 할 거고 좀은 쉬었다가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